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곳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경화 문학과의 저 2층의 세미나실입니다. 좀 전에 발표내용을 이미 나왔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난시민은 조경화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제가 알기로 이 장소가 아니고 바로 요 앞에 생가가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벽을 쓰고 연막을 지으면서 태운제라는 것이 있고, 그로부터 또 청화함이라는 집을 지으면서 정면 대응하시면서 주로 해화동에 있던 여러 책이라든지 쓰시는 물건들을 옮겨 놓으시면서 청화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1991년도에 문학상을 제공해서 93년도에 안성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 조경화 문학관이 성으로서 어머니의 묘와 또 당신이 머물던 집과 또 기념관과 이렇게 함께 아울러 있게 된 것이 살아생전의 일이죠. 보통은 어느 문인의 문학관이라 하면 대체로는 그분이 작고하신 이후에 그분의 고향이라든지 또 그분의 작품의 주요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닌 것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족이라든지 또 후학들이 또 후배분들이 짓는 그런 사례인데, 조경화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게다가 보통은 우리가 문학상이라고 해도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성함을 딴 문학상을 제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살아계시면서 또 문학상까지 제정했고, 오늘 23회까지 오는 동안에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그 상이 이어져 왔고, 이제 5월이면 아마도 이 난실리에서 문학상이 시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혹자는 이런 일을 두고 왜 시인이 살아생전에 자기를 기념한 것을 스스로 만들고 문학관으로 만들고 스스로 문학상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혹자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할 일, 후배들이 할 일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화 선생님이 생전부터 어머니를 생각하고 난시를 생각하면서 해왔던 써온 시들을 포함해서 산문, 그림 할 것 없이, 또 들어오던 말씀 중에 할 것 없이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향해 가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게다가 아까 보셔서도 알지만 살은 죽음은 썩는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끝까지 몸이라는 것은 몸으로 돌아갈 뿐이다. 살아생전에 쌓아온 많은 부나 귀한 것들은 다 버릴 뿐이다. 이런 근면 절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삶으로서 이 난시로 돌아가는 일로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남들이 생각하는 문학상, 문학관 이런 스스로의 기념행위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 글의 제목도 제가 발표한 내용이 모천회기의 사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상이라는 말은 참 거창한 말이 되겠는데, 사실 사상이라는 건 주로 철학적인 어떤 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조경화 선생님의 시나 삶이나 말씀이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거의 이 고향에 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 고향을 떠나서 이 고향을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다. 그건 사상이라고 할게. 우리가 철학적인 명제로서 뭔가 그 사상이라 하면 정돈된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경화 선생님의 시 전체를 들여다보거나 말씀을 생각해봐도 이것은 사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연어가 바다로 나갔다가 먼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하천으로 돌아오는
그 물의 흐름을 역류해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운명적인 행위처럼 연애의 5천 행위처럼 조병환 선생의 시와 삶 전반이 우리 5천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고 그것은 거의 사상이나 다름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선생님의 시를 생각보고 그 삶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병환 선생님이 그 공직하고 계시던 경희대학교 시절의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3년 이상 가까이 모시게 되었고 많이 가르침을 받았고 저는 그 무렵에 시운동이라는 동인지를 학창시절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유명한 유시화라고 유명한 안재천이라는 분하고 영화평론가로 유명해진 하재목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만든 동인지가 시운동이라는 동인지인데 그때 시운동의 제 창간호 1980년 시절인데 창간호를 해서 선생님이 갖다 드렸을 때에 그 기뻐하시고 격려하시던 말씀 그리고 저녁까지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던 말씀이 아주 생생하고 그 무렵에 그 해외여행이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자주 있었던 편이 아닌데 선생님께서 미국 다녀오시고 아주 영어로 멋진 그 표현으로 이지구하시면서 시운동 시주를 칭찬해 주시는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쓴 시를 보면서 이제 선생님의 시가 뒤 글에 좀 나오지만 일반적인 문학적인 조류라고 친다면 조금은 벗어나 있는 어떤 조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젊은 우리 같은 시인들이 좋아하던 유형의 시들을 보시면서 평가해 주신 말씀도 계세요. 그것도 제가 깊이 알아새기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시는 이미지를 너무 쫓아가고 있다. 이 말씀인데 그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살면서 그 이미지하고 수없이 싸움을 하죠. 시는 그 이미지 어떤 상하고 내가 상을 만드는 일하고 끊임없이 시는 싸움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미지를 만들면서 사실은 이미지를 떨쳐버려야 사실 진정한 좋은 시다라는 느낌을 제가 살면서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병환 선생님은 사실은 이미지를 거의 떨치는 시를 주로 써왔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미지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비교적 그런 우리가 비유성이나 은유성 이런 게 상징성 이런 것이 매우 강력한 시들에 비하면 조병환 선생님은 비교적 일상에 가깝고 삶에 가까운 그런 시를 주로 써오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병환 선생님은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면 조병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쓰신 산문과 또 쓰신 시가 제 머릿속에 같이 막 돌아갈 때가 있어서 어떤 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글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시로 표현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도 간간히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청와원에 들어올 때 이제 너무 유명해진 말이지만 제가 제 글의 13쪽에 보시면 보셨습니다.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청와원 지을 때 돌아가신 이후에 49제 되는 날 묘비명으로 이렇게 새겼죠.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도 사실은 평소에도 좀 하신 말씀이시고 또 문학상 하실 때도 당신이 너무 가난하게 자랐지만 많은 사람을 도움받고 자극을 받고 잘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스스로 돈을 내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자기가 당신이 남한테 베푼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내 돈으로 내줄 걸 안 되면 내 돈이 어디 갈지 모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후배들을 위해서 문학상을 제정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나중에 또 그 글도 그대로 살아있죠. 그런 조병환 선생님의 시와 삶과 일상이 비교적 이렇게 가까운 그런 편이죠. 간간히 보면 시인들 보면 그래서 우리 삶하고 시하고 차이가 큰 분에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의 시는
그 시를 보면 이상하다. 저번에 내면에 저런 면모가 있었느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조병헌 선생님의 경우는 시와 하시던 말씀과 그 일상과 아주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시집을 보시면 제46숙 이렇게 되죠. 잘 숫자를 쓰잖아요. 이런 것도 평소에 하시던 말씀 중에 시인에게는 집이 없다 이런 말씀 쓰셨어요. 시인에게 집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붙이는 말씀은 작가에게는 집이 있다. 평론가에게도 집이 있다. 한자를 보시면 알죠. 집가자입니다. 평론가도 집가자, 집이 있다. 작가도 집가자, 소설가도 집가자, 심지어 수필가도 집가자. 다 집이지만 시인은 집이 없다. 집이 뭐냐? 시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숫자를 쓰신다. 이런 말씀에 대해 어느 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언제부터 썼는지 우리가 이제 다시 쭉 이렇게 워낙 시집이 많으니까요. 다시 한번 쭉 보면은 언제부턴가 잘 숫자를 써서 몇 시집이라는 부르시길 하셨어요. 이렇게 시와 삶과 그 일상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중이었고 제가 살생들 이곳에 몇 번 왔지만 제가 알기로 김수호님하고 여행의 추억도 있으시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소식하시고 그래서 가끔 생각하면 저처럼 과식하고 과음하고 늦잠 자는 이런 분이면 어디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말씀하실 때나 또 표현하실 때나 이렇게 일치되는 어떤 경향을 보셨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공부하는 책 좀 해야 되니까 14쪽에 보겠습니다. 제가 낸 46시집은 비교적 후반기 때 낸 시집입니다. 14쪽 하단에 보시면 자, 거기에 그냥 조병헌 선생님의 시는 어떤 분이라도 다 아시면 되지만 조금 설명 조금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문학 전공하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조병헌 선생님은 49년에 첫 시집 내서 50권 시집을 내고 6권 시집 2권 분량 지금 내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사랑, 이별, 슬픔, 고독 이런 감성적인 시를 많이 썼고 편하게 고향, 어머니, 낙엽 이런 친근한 소재 그 다음에 아주 그 편한, 평이한 비유 이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독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감흥되는 그런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분으로 아주 유명한 김춘수 같은 분도 있고 김수영 같은 분도 있죠. 다 두 분 다 생년이 비슷한 분이고 활동 시기도 사실은 비슷한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춘수 같은 분은 언어라는 측면 언어와의 싸움을 아주 지독히 밀고 나가던 그런 실험적인 시인이었다면 김수영은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시적으로 저항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단의 큰 맥을 이루는 두 분의 세계를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에 비하면 조병헌 씨는 일상과 현실에 뿌리를 대고 있을 때 연민, 동경 등 보편적 정서나 그 대상으로 해서 어머니, 아득한 고향, 먼 우주를 노래하면서 시대와 시간을 넘어 현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의 아픔을 일모해온 그런 시입니다. 그 덕분에 독자 대중의 사랑도 많이 받고 문학교육의 장에서는 교과서적 시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개관 시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현대시가 다의적 상징성으로서 인간의 내면과 외적 현실의 복잡한 움직임을 언어의 실험이나 형식의 변형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주류적 관습에서 좀 벗어나 있으면서 사실은 분단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아주 많으셨던 그런 분이시긴 하죠. 대체로 전체의 시세계가 대단히 큰 변화가 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굴곡 없이 감성적 울림이 강한 시적 세계를 유지해왔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는 크게 보면 세 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52권 전체 시집을 보면 대체로 초계시는 14쪽 밑에서부터 7째 줄입니다. 그의 시는 초기의 고독한 내면에 대한 위안을 노래하는 데서 점차 인생론적 고뇌의 깊이가 더해져서 생의 자리에서 벗어난 영혼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고 나아가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영원한 귀향을 꿈꾸는 자리로 변모해가는 내적 심화 과정으로 진행되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각주 17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 유성호 평론가가 좀 더 자세하게 5단계로 이렇게 나눠 설명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집은 대체로 주로 그 사모님이 암을 앓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무렵에 어떤 인생의 큰 어떤 전환점에서 영원한 기함을 스스로 이제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될 그런 시기에 쓴 시입니다. 주로 70대 후반에 쓴 시죠. 97년에 낸 시집입니다. 대체로 이게 46 시집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집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단편본 맨 마지막 장에 한 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 시집에는 총 144편의 시가 있는데 전부 모두가 사행시입니다. 사행시로 된 시인데 황혼의 노래이고 어머니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시집에 어머니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일부러 조사를 해봤습니다. 편수가 15편이고 어떤 편 안에는 여러 번 사용이 돼서 횟수는 21번인데 이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지인의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서서히 어머니는 하나의 종교다 이런 의미를 듭니다. 그래서 종교이면서 동시에 절대자 이런 차원 또는 구원자 이런 차원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단순한 어머니 우리가 이제 어머니 3인칭 시간할 때 당신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당신이라는 표현도 같이 쓰이는데 당신의 표현이 편수로 31편, 횟수로 61편 1회나 나옵니다. 때로는 그분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3편에 나오고 8번이나 쓰이게 됩니다. 어머니, 당신, 그분, 이 세 개의 시어가 단순히 본인의, 당신의 어머니, 실제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절대자, 구원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대상, 영혼의 대상, 이런 어떤 느낌으로 함께 쓰이게 됩니다. 이 144편 시집 안에 이토록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시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의 특징, 이 시의 특징인데 그만큼 이제 어머니로 귀향한다는 것인데 그 어머니는 단순히 고향이라는 자신의 어머니 또 고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이 시인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주의 섭리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시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 섭리, 이치, 운명, 숙명 이런 표현들이 또한 이 시집에 매우 많이 등장한다. 편수로 우주가 11편, 섭리가 9편, 이치가 3편, 운명이 11편, 숙명이 1편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히 자주 이런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집은 자신을 낳아주신 육체로서의 정신으로서의 어머니 자리로 돌아간다는 어떤 의미,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 어머니이고 실제의 어머니고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계신 고향이고 그 다음에 그 고향의 근원으로서의 영혼의 마음의 고향인 또 그러면서 나의 어떤 총의 삶을 관리하는 절대자, 구원자 이런 어떤 의미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원리대로 나는 살다가 간다. 또 그것이 인생이다. 또 그 위치대로 나는 귀의한다. 이런 뜻에서의 시들이 144편 전판에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분의 시를 읽고 그 시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좀 불편해질 때 가장 편한 방법은 그 시가 시에 쓰인 시어가 공통적으로 쓰인 시어가 뭔가 있나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그런 시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외에 더 조사했던 부분들인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걸 표현하면서 주로 어떤 감정을 노래합니다. 주로 기쁨, 슬픔, 외로움, 그리움, 이런 어떤 시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제가 이제 여기 7점의 감정이라고 표현했는데, 7점, 우리가 7점이라는 말씀이죠. 기로에라고 애오용해서 7점의 감정을 노래하는 시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시어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자, 결론상을 얘기하면 이 시집은 황혼의 노래, 어머니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집으로서 이제 삶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는 자기를 찾아가는 시인의 자리에서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 귀의한다는 마음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 절대자, 구원자에게 귀의한다는 마음으로 표현한 시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주로 드러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편한 시어로 표현한 시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특징은 다른 시에도 좀 나타나는 게 있는데 특히 이 시집은 사행시로 간단한 사행시로 표현했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